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년을 시작한 사람 덕에 제 인생을 구했던 40대 남성입니다. 그 2년은 바로 제 남동생과 결혼을 한 재수 씨예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사실 어색하고 친하지 않았던 그 재수 씨가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소름 끼쳤던 그때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동생과 일란성 쌍둥이에요. 저보다 3분 늦게 태어났던 남동생은 저와 생김새도 달랐지만 성격도 무척이나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저희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질 않았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어릴 적부터 집에 계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였던 남동생과 집에 단둘이 있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어릴 적엔 TV 하나 쟁취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싸웠던 적도 많았답니다. 야, 김동희, 오늘은 내가 TV 보는 거 알지? 너 어제 네가 하루 종일 봤잖아.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김강희, 너 주말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 왜 맨날 나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어젠 네가 네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안 본 거지. 그거나. 얼른 리모컨 내놔. 나 오늘 꼭 봐야 될 거 있단 말이야. 안 돼. 싫어. 너 주말에 봤으니까 오늘은 내가 봐야 돼.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치고받고 싸웠던 게 바로 저희 둘이었어요. 부모님은 커가면서 저절로 형제애가 생길 거라며 별 터치는 안 하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탓에 저희 둘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써주신 것도 있었죠. 그러다 저희가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턴 티격태격 싸우지도 않게 됐습니다. 서로 워낙 다르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동생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일란성이라면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주변에서 말을 안 해도 쌍둥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저흰 일란성이라 얼굴도 좀 달라서 쌍둥이라고 말을 안 하며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런 저희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중학교 때 벌어졌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두루 어울리고 다녔었지만 제 남동생은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얌전했습니다. 근데 그 얌전한 동생 교복이 어느 날부턴가 흑투성이가 돼서 오는 거였어요. 빨래를 할 때 엄만 그 옷을 보고서 바로 저한테 달려와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김광희, 너 또 축구하다가 운동장에서 굴렀어? 이게 뭐야 이게. 옷이 뒤에 다 터지고 난리 났잖아.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나 교복 저기 있잖아. 그거 내 거 아니야. 네 게 아니면 그럼 이게 동이 거라고? 아니, 동이 교복이 왜 터졌지? 동이야, 동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남동생에게 왜 이렇게 교복이 다 터졌냐고 물어봤지만 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짜증만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자꾸만 교복 바지가 터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사주셨던 CD 플레이어도 갑자기 망가져 버렸던 일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느 날은 엄마가 조심히 제 방에 들어와 물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광희야, 너 혹시 동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잘 지내겠지 뭐. 근데 왜? 아니, 요즘 동이가 좀 이상해서 자꾸 물건도 잃어버리고 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쟤한테 물어봐. 난 몰라. 전 그때 사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뭐 크게 괴롭힘을 당한 애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딱 하교를 하는데 집에 가는 동생을 마침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떤 무리가 남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셨던 말도 생각나고 그 무리들이 좀 껄렁껄렁해 보여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쫓아가게 되었어요. 뒤를 한참 쫓아가다 보니 그 무리가 동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와, 전 그때 그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 무리가 동생을 벽에다 세워놓고 막 가방이며 뭐며 다 뒤지고 있는 거 있죠? 어? 야, 얘네 집 진짜 부자인가 보네. CD 플레이어 또 생겼네. 참, 야, 니네 집 부자냐? 너희 집 잘 사는가 보다. 우린 이런 거 하나 사기도 힘든데. 신발도 봐봐. 비싼 신발 척척 신고 다니고. 야, 부럽다, 부러워. 그니까 말이야. 야, 넌 이거 니네 부모가 잘 사주지? 불쌍한 친구들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나랑 신발 좀 바꾸자. 나도 이거 한번 꼭 신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한 일주일만 신고 돌려줄게. 안 돼. 또 신발 잃어버렸다고 안 줄 거잖아. 안 돼. 뭐? 안 돼? 야, 김동희, 너 많이 컸다? 안 된다고 말도 할 줄 알고 말이야. 친구가 필요하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 얼른 신발 벗어봐. 내 것도 좋은 거라고. 동생을 애워싼 그 자식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달라 엄청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달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니네 뭐야? 니네 뭐냐고? 뭐야? 넌 뭔데? 야, 야, 넌 신경 끄고 꺼져. 내가 얘 형이다. 니네 뭐냐고? 야, 김동희 너 일로 나와. 너 왜 거기 있어? 쌍둥이라고 하더니만 네가 형이야? 하나도 안 닮았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별것도 아닌 게. 야, 그냥 가라. 너한테 볼 일 없거든? 그냥 가라고. 전 결국 그 무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이겼냐고요? 아니요. 처참히 밟혔어요. 평소에 운동은 꽤나 했지만 싸움은 전혀 할 줄 몰랐던 전 정말 그날 엄청나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잘한 거라면 끝까지 제 동생 신발을 안 뺏기고 쥐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소리를 치니 그 무리들이 딱 도망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몸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얼굴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이래서 애가 집에 올 때마다 온 교복이 난리였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짓을 당하고 있는 걸 또 왜 얘는 말도 안 하고 있었는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저한테 좀 미안했는지 집에 가는 내내 옆에서 또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괜찮냐? 그러게 왜 끼어들어? 걔네 장난 아니란 말이야. 너 못 들었어? 옆 학교에서 유명한 애들이잖아. 야, 그럼 내가 널 보고도 그냥 지나치리? 너 그래서 지금까지 흙투성이로 집에 온 거야? 근데 쟤네 왜 널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됐고, 너 당장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거 얘기해. 또 괴롭힐 거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뭐하게. 됐어. 어차피 쟤네 중3이라서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니까 볼 일도 없어. 웃기시네. 지금까지 이렇게 당해놓고서 무슨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그날 전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선 사실을 아시고선 엄청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솔직히 남자애들 키우면서 싸우는 거야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못살게 굴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 아빠는 정말 그 무리들 학교를 찾아가 싹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경찰에도 신고하시고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이라 처벌이나 이런 게 엄청 엄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도 그렇게 신고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역시나 다르셨습니다. 거기 무리 부모들을 싹 다 찾아서 엄청 난리를 피우고 매일같이 찾아가 결국 사과를 받으셨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고서 그렇게 그 사건이 끝이 났네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당연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땐 이렇게 사과를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부모님은 저희한테 정말로 미안해 하셨어요. 동희야, 광희야, 엄마랑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니들 그저 잘 학교 다니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별 신경도 못 써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 쓸게. 무슨 일 있으면 혼자서 참지 말고 꼭 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줘야 돼. 사실 그전까진 부모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거의 돈으로만 저희를 챙겨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전 동생과 매일같이 학교에 붙어 다녔어요. 학교 갈 때도 올 때도 항상 같이 다니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되면서 저희는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고3 땐 거의 누가 늦게까지 공부하나 내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야, 김동희, 너 오늘 몇 시까지 공부할 거냐? 나 오늘 너보다 1시간 더 공부하고 자려고. 너 얼른 딱 말해. 나? 나 이거 다 하고 잘 건데? 그냥 자. 어차피 맨날 나보다 너 일찍 자잖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 절대 안 되지.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 하나는 이기고 잔다. 그렇게 공부를 할 때도 서로 라이벌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희는 서로를 정말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는 좋은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선 각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희는 서로에게 참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생활 초창기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면 같이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죠. 그렇게 둘도 없는 사이가 되고 나선 부모님께서 정말 신기하시곤 했어요. 광이랑 동인 이들 둘은 어떻게 어릴 적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요즘은 내내 붙어 다니냐. 그래, 이젠 좀 친해졌어? 에이,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린 한 배에서 한날에 태어난 형제인데 당연히 친하지. 그래, 엄마, 형이랑 얼마나 잘 지내는데. 그래, 그래. 니들 둘이서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엄마 아빠가 뿌듯하다, 뿌듯해. 서로 원수같이 지내더니 이젠 서로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 참 가족이라는 게 그냥 한 집에서 산다고 저절로 친밀해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어릴 적엔 진짜 하나도 안 친했는데 어느덧 서로의 추억이 점점 쌓이면서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선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사실 어릴 적부터 아빤 재테크를 무척이나 잘하셔서 은퇴를 하실 쯤엔 엄청나게 자산을 불려서 30억 넘게 쌓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가 취직을 했을 때도 좋은 차를 하나씩 떡하니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40대를 코앞에 두고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결혼까지 이어진 인연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좀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여잔 제가 자주 다니던 카페 사장이었어요. 회사 근처의 카페였는데 참 분위기도 좋고 커피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 저절로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저번엔 일이 많으셨나 봐요. 한동안 통 안 오시더니 요즘은 자주 오시네요. 아니요. 바쁜 게 아니고 휴가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좀 다녀오느라고 못 왔네요. 여행이요? 그렇게나 길게 다녀오셨어요? 좋으셨겠다.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유럽이요. 부모님 두 분이선 종종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있어서 같이 동생이랑 다녀왔어요. 와, 집안이 넉넉하신가 봐요. 가족들 다 거의 보름을 유럽에도 다 다녀오시고 부럽네요. 그렇게 카페 사장님과 친해지면서 점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얼굴도 무척이나 예뻤는데 심성도 너무 좋아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렇게 저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전 사람이 이렇게나 순진하고 착할 수도 있구나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답니다. 한 번은 봉사활동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분기마다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기부를 좀 하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니 여자친구가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우와, 정말? 나도 요즘 매달 기부하고 있거든. 부모 없이 혼자서 크는 아이들 정기후원 해주고 있어. 광희 씨 부모님께선 진짜 훌륭하신 분인가 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 난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난 시골에서 커서 그런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 커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런 후원이었어. 그래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턴 꾸준히 하고 있지. 이렇게나 마음씨가 착한 여자친구를 볼 때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부모님께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께선 먼저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소개도 시켜드렸고요. 엄마, 아빠, 여기가 내 여자친구 이주희. 주희야, 인사해. 이쪽은 우리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이주희라고 합니다. 광희시 회사 근처에서 작게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직접 구운 쿠키인데요. 차 드실 때 하나씩 꺼내 드세요. 어머, 세심하기도 해라. 쿠키가 너무 예쁜데요. 진짜 파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광희 씨 처음 만났을 때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뵈니까 광희 씨가 두 분을 많이 닮아서 그랬구나 싶네요. 여자친구는 정말 살갑게 저희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뿌듯하고 기분도 참 좋았어요. 낯설만도 한데 끝까지 웃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여자친구를 보다 보니 얼른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저렇게 바른 사람을 만났냐며 당장이라도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예비 처가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딱 처음 갔을 때 처가 부모님께서도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절 환하게 반겨주셨어요. 우리 주희가 눈이 높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집 갈까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잘생긴 미남을 사이로 얻을 줄이야. 아, 아닙니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아버님께서 더 미남이신데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내가 젊었을 땐 농사만 그렇게 지어가지고 건늙었어. 아, 들었습니다. 주희 씨가 어릴 적엔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그래,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좀 크게 지었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죄다 우리 과수원 일 도와주고 그랬었어. 이젠 다 옛날 일이지 뭐. 처음 봤을 때부터 여자친구 부모님은 참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 진짜 성공하기 위해 상경을 하신 분들이셨죠. 내가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대로는 평생 여기서만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도시로 나온 거야. 다들 그렇게 날 뜯어말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지 뭐. 자네 부모님은 여기서 내내 사신 분들이신가? 그래, 평생 직장 생활하셨다고? 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그러시구만. 아니,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진 않을 텐데 노후는 잘 되어 계시는가? 아,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재택을 엄청 잘하셔서요. 평생 노후 잘 보내실 만큼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 아, 역시 자넨 시원시원하니 마음에 쏙 드네. 우리도 걱정하지 말게. 우린 딸만 시집 보내면 우리 둘이서야 먹고 살 길 걱정 없지 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인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처갓집에 가보니 생활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모든 분들이 다 밝고 환하셔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린 후에 저흰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양가 부모님들 분위긴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때 당시 남동생은 해외 장기 출장을 가 있던 터라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남동생은 빠지게 되었지만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빤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셨답니다. 사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젊을 때부터 한 가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 아, 그게 어떤 건가요? 저희 자식들 결혼하면 집 하나는 저희가 해주기로요. 사실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돈 의견은 어떠신지. 아이고, 저희 애들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저희야 뭐 감사하지만 부담되진 않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본이 사돈께선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괜히 저희가 이렇게 먼저 나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아유, 아닙니다. 사실 저흰 결혼하고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애들 결혼한다고 해서 뭘 도와주겠다. 그런 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애초에 다 갖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뭐 이거야 저희 입장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 사돈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돈 생각도 참 훌륭한 생각이네요. 그렇게 아빤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참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집이 여유롭다고 해도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상견례 이후에 아빤 전세로 주셨던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시겠다며 재차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걸 듣고서 여자친구도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카페 시작하느라 모아둔 돈 다 저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니들 둘이서 좀 더 편하게 시작하면 좋지. 우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다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결혼하고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딱 4개월 앞뒀을 때 집에 당황스러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당시 남동생이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속도 위반을 한 거였어요. 솔직히 제 남동생도 이제 40대가 되니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결혼도 코앞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이나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선 저와 여자친구를 불러 이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한 거라. 그래도 배부르기 전에 결혼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사실 니들이 먼저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 먼저 하는 게 옳은데 혹시나 싶어서 한 니들 결혼하기 2달 전쯤으로 결혼 날짜 잡아도 되겠니? 어?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그렇게 연달아 결혼한다는 게 좀 그러지 않아, 엄마? 그치.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일단은 니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여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렇게 결혼식 해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아가, 정말 괜찮겠어? 아휴, 미안하구나. 이런 일까진 생각도 못했다. 근데 어쩌니 애들 나이도 있고 뱃속에 축복이 들어왔다는데 그렇다고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네, 전 이해해요. 전 괜찮으니까 얼른 준비하고 결혼식 진행하세요. 사실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여자친구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진짜 부랴부랴 남동생은 결혼식장을 잡고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예비 재수신 입덧이 좀 심해져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전부터 여자친구와 같이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컨디션도 좋지 않다 보니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동생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제 여자친구는 재수 씨 얼굴을 잘 보지 못했죠. 대신 저만 재수 씨를 몇 번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그 후로 계속 얼굴을 볼 테니 크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러다 남동생의 결혼식이 딱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도 꼭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장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서 도착을 하자마자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 앞에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분들 맞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자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바닥만 보고 앞을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전 재수씨 가족분들께 다가가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하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네요. 아, 이쪽은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아이고, 사돈 총각, 고마워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저희 딸 먼저 결혼하는 거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사돈 어른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갑자기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죠. 그래서 슬쩍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안 좋아?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왜? 너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속이 좀 안 좋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먼저 들어가서 예식 보고 있어. 그러면서 화장실을 향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는 예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을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다
거의 예식이 끝날 때쯤 들어왔더라고요. 괜찮아?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괜찮아. 그래도 화장실 다녀왔더니 좀 나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금방 사진 찍고 하면 끝나니까.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일찍 나갈게.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에서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결혼식이 끝나니까 사진을 찍어야 하니 식장 불이 하나씩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저희 쪽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재수 씨가 뭔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인상을 쓰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나 싶어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더니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 주희야, 어디가? 또 속이 많이 안 좋아? 아, 어, 나 가야 될 것 같아. 나 화장실 좀.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수 씨한테 그 틈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를 보여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사진을 찍으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수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버님, 혹시 아까 나가신 분, 아주버님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분 맞으세요? 아, 맞아요. 제 여자친구요. 2달 뒤에 결혼할 여자친구 맞아요. 아, 오늘은 인사시켜주려고 했는데 속이 안 좋다네요. 화장실 갔어요, 금방. 그래요? 혹시 그 여자친구분 성함이 이주희 아니에요? 어?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설마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더니만 알고 있었어요? 아, 사실 아까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슬쩍 얼굴을 봤었거든요. 일단은 예식 끝나고 저희 좀 얘기해요. 전 처음에 재수 씨가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릴 적 살았던 그 시골 마을 근처가 바로 재수 씨네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좀 아는 사람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여자친구를 찾는데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먼저 집에 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돼서 지금 가겠다고 해도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가족 행사인데 어떻게 빠지겠냐며 절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 끝나고서 저희 집으로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일이 있어 결혼식이 끝나고 2주 후에나 신혼여행을 가기 때문에 가족끼리 간단하게 뒤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사돈댁 분들은 버스를 대절하고 와서 다 같이 댁으로 가셨고 재수 씨와 남동생만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수 씨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표정이 정말 말도 못하게 나빴습니다. 너무 행복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걸까 싶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재수 씨는 물 한 잔을 쭉 들이키더니 절 쳐다보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주버님, 이런 자리 이런 말하는 거 실례인 거 알지만 아까 그 여자친구분 이주희라고 했죠? 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사는 동네는 다르거든요. 그래요? 혹시 여자친구분 아버님 성함이 이상호 아니에요? 어? 맞는데? 아버님 성함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주버님,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결혼 어서 멈추셔야 돼요. 아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전 갑작스런 재수 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엄마 아빠 모두 당황해 하셨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재수 씨가 한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걔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한 애예요. 저랑 똑같은 동네 출신이고요. 아마 고향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본 사람들 중에 얼굴 알아보는 사람도 좀 있었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통화했는데 같이 오신 동네 분들 중에서 맞는 것 같다며 얘기가 나왔대요. 절대 안 돼요, 아주버님. 이 결혼 진짜 하면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결혼을 하면 안 되다뇨.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똑히 기억해요. 그 집안 사람들, 저희 동네 사람들 돈 다 빌려다가 잠적했거든요. 한간엔 해외로 떴다 어쨌다 말만 무성했는데 이렇게 볼 줄이야. 그리고 쟤도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후배한테도 돈 뜯고 그래서 정학 처리 당하고 그랬었어요. 전 많이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전 그 말이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아버님 성함까지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여자친구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당혹스러웠죠. 부모님 또한 그 말에 너무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재수 씨는 잠깐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보여줄 게 있다면서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핸드폰엔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지금 여자친구와는 이미지가 아예 달랐지만 분명 여자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진짜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마치 술집 일을 하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딱 느끼게 됐어요. 엄마 아빠도 당장이라도 혼절을 하실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요. 그 뒤로 한 3일 동안은 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몸이 안 좋다고 말하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도저히 이렇게 피해서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자 여자친구가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가운 얼굴로 환히 웃으며 절 맞이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안 그래도 아프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괜히 내가 간다고 하면 신경 쓰이고 그럴까봐 말도 못했거든.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좋다. 그런데 많이 아팠나 보다. 얼굴이 아주 헬스케졌네. 정말 괜찮은 거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겠다. 그치? 일단 그건 그렇고 그 전에 내가 보여줄 사람이 있어. 어? 보여줄 사람? 누군데? 아직 인사 못한 친척분들이 있는 거야? 아, 미리 말해주지. 그럼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왔을 텐데. 옷이 좀 짧지 않나? 나 괜찮아? 나 그럼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신이 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딱 2명의 사람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갔던 여자친구는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2사람의 뒷모습을 보고서 조금 놀라더니 자리로 다가와 바로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 이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기로 하셨다고. 어? 이주희, 너 오랜만이다. 뻔뻔하게 잘 산다는 말은 들었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정말.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니? 아, 얼굴 고쳤다더니 그래서 다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쩌니? 난 너 딱 보자마자 알겠던데. 그치? 그러게. 아무리 고쳐도 사람 본판은 못 고치잖아. 그 썩은 본판이 어디 가겠어?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나지? 기억나고 말고 안 나면 진짜 섭섭하다 얘. 네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괴롭혀서 난리 났었던 거 너도 기억나지? 네? 네? 그게 무슨 누구신데요? 그때 여자친구의 눈빛은 정말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부여장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야, 너 왜 그래? 하긴 이분은 네 정체도 모르던데. 그래서 이렇게 네가 모르는 척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 사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네 졸업사진 맞지? 이건 네 부모고. 이 사진 지금까지 수백 번도 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딱 가지고 있길 너무 잘한 거 있지? 그리고 이거 너 술집에서 일한 거 내가 이 사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너 근데 사람 속인 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야, 네가 무슨 명문대를 나와? 진짜 기가 막혀서. 너 그러면 가서 졸업증명서 한번 떼어봐. 그럼 믿어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 돈 들고 튀어서 살더니만 양심도 다 버렸니? 뭐해 가자니까. 아니면 아직도 네가 우리가 아는 이주희 아니라고 발뺌하려고? 그래 그럼 그것도 한번 가서 밝혀보자. 여기 주민센터만 가도 싹 다 밝혀질 거 뭐가 복잡하니? 가자고. 그 두 여잔 재수 씨의 동창생들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릴 적 그렇게 괴롭히던 피해 학생들이었어요. 재수 씨가 아무래도 가족들이 잘 믿지 못하니 이 친구들에게 물어 사진 증거도 받고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와서 증명을 하니 여자친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엉엉 울며 사과를 하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도 정신없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거 나 평생 뉘우치면서 살게. 어? 진짜 미안해. 오빠, 내가,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진짜야, 진짜. 참. 명문대 졸업하고 굴지기업에 다니고 그것도 다 사실이라고? 얘 진짜 뻔뻔하네. 저기요, 얘 입에서 나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얘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 술집 오래 다니다가 번 돈으로 연 거예요. 기업은 무슨? 야, 술 따르고 번 돈으로 지금 순진한 사람 꼬드기냐? 멀쩡한 사람 피해자 만들지 말고 정신 차려. 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정신 차려서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분탕질이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이것 봐. 넌 이렇게 소리칠 때가 너 같네. 뭐 인생을 망쳐? 야, 네가 망친 인생이 한둘이니? 너 복수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이제 너 하나도 안 무섭거든? 억울하면 자. 이거 내 명함이니까 여기 찾아오던지. 그러더니 그 두 여자분들은 명함을 손에 쥐어주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여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빠, 오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해. 어?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언제?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다 끝나고서? 아니면 30년은 더 살아보고서? 도대체 이런 일을 언제 말하려고 했냐고? 넌 내가 우스웠어?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웠냐고? 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딴 거짓말 하고서 뻔뻔하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실이라는 게 있긴 있어? 그런 너랑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너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 너 같은 사람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못 있어. 그 얘기하려고 오늘 보자고 한 거야. 오빠 왜 그래? 어? 우리 결혼식 고작 2달 남았어. 2달. 이미 주변에도 다 얘기했잖아. 내가 앞으로 바짝 엎드려서 살게. 어?
오빠 말이라면 뭐든 다 들으면서 숨죽여서 살게. 우리 좋았는데 왜 그래? 난 착하고 마음 깊은 이주일 좋아한 거지. 거짓말로 똘똘 뭉친 여자를 좋아한 거 아니야. 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고소장 받고 콩밥 먹고 싶으면 또다시 나타나든가.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사람들 괴롭혔다는 소리 들리기만 해봐. 그래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알았어? 결국 전 소리를 치고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고 난 후에도 제 심장은 진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뛰더라고요. 어떻게 감쪽같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있었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재수 씨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 재수 씨 고향 동네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고 거의 10년이 훌쩍 넘은 후에 겨우 소재를 파악해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라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한 상태가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칼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부터 딸까지 진짜 콩가루가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걸 듣고선 재수 씨 아니었으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재수 씨에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며느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 어떻게 거기서 걔를 딱 알아보니. 진짜 고맙다, 얘. 너 아니었으면 우리 큰아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도 깜빡 속아서 그대로 결혼시킬 뻔했잖니.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그때 어떻게 알아봤는지 처음부터 제 쪽을 자꾸 피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었는데 주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네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너한테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마. 부모님께선 재수 씨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내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 또한 재수 씨 덕분에 진짜 망할 뻔했던 제 인생을 구원받은 것 같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전 여자친구는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혼인빙자 사기로 겁을 줬더니 다시는 연락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를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물어봤더니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아주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변호사예요. 아마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아주버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네요.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그렇게 말도 못 해봤을 거라면서 고맙대요. 솔직히 내 인생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았던 관계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저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고 초반에 솔직히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번 사건으로 누군가에겐 평생 한으로 남았던 상처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그 피해를 입었던 친구들은 그날의 속 시원한 만남이 상처받은 어린 시절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 같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지금은 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저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재수 씨는 아이를 낳아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 가족들과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살다 보면 사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겠죠.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꼭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배신하게 되면 그 벌은 언젠간 꼭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 사람이라곤 믿지 못하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도 사람이었지만 결국 절 구원해 준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쭉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사람을 구분해가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주변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난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이 사람 정도면 믿을만 하지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한 인생 즐기시길 바랍니다.